네, 2021년 11월 2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47번째. 오늘은 정치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문제명입니다. 문제명과 이명박근혜, 점 찍고 유동규와 최순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제는 대장동 게이트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 만들 것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문제명은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더한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이 같이 가기로 했기에 문제명이란 말을 윤석열 씨가 썼습니다. 이명박근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열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실정이 많아서 민주당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은 박근혜는 이명박 세력을 잇는 거다. 이렇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명박근혜를 내세웠는데 정권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실패했었죠. 오늘 민주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이란 캐치프레이를 걸고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1호 공약으로 성장 회복을 천명합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의 구축,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트랙으로 전환적 공장 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지만 국민들은 큰 관심 없고요. 대장동 문제는 어쩌나 봤더니 사과는 합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남겨드렸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씨가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대통령 후보를 내놓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죠. 고개 숙이기나 했나요? 진심 말을 쳐다볼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는 또 딴소리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 관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 개혁을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장동 게이트를 만들어준 핵심 세력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개발이익 관수제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제 선대위가 출범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지난번 이낙연 씨가 이의 제기했을 때 받아주지 않았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팀 민주당 드림팀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과 함께 싸우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개파도 조직도 없이 오뚜기처럼 뚜벅뚜벅 걸어온 이재명. 이제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극우 언론과 정치검찰, 토건비리 세력의 부패 카르텔과 대다수 국민이 치르는 최후의 결전이 될 것. 네,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답게 아주 선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치검찰, 극우 언론, 토건비리.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건 세력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SOC가 이만큼 뭡니까? 토건은 무조건 비리덩어리고 검찰은 전부 다 정치검찰 누가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만들어놓고서 참 가짜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쭉 보면서 넥타이 메고 나오고 또 송영길 씨가 이재명하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잖아요. 근데 같이 가겠다 이렇게 했고 항상 이재명 씨는 단독 플레이 해왔는데 그가 왜 문재인 넥타이를 메고 나왔을까? 그리고 송영길 씨도 친문 세력이 아닙니다. 근데 왜 문재인과 같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타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약점이 있을 때 타협을 합니다. 상대방 약점을 잡았거나. 내 약점이 없으면 잘 합의하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약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약점? 이재명의 약점이 있죠.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 도움도 받아야 되고 송영기들 도움 받아야 되고 쉽게 뭡니까? 충성맹세를 했거나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잠시 이걸 봐주십시오. 김대중 정권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는데 노무현 후보가 여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3일 만에, 만 이틀 만에 만나줬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원래 이명박 씨가 당선될 때 이명박 박근혜가 부닥쳤다가 박근혜가 졌죠. 그래서 계속 야당 이상으로 박근혜 세력이 이명박을 공격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차기 야당 대권 후보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4일째 만나서 그래도 식사를 같이 해줍니다.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은 박근혜는 이명박 세력을 이은 거다 그래서 이명박근혜라는 말을 만들어서 막 공격을 해서 자기네가 이기려고 했는데 졌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후보로 확정되고 16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만나줬습니다. 근데 오전 10시 57분부터 11시 47분. 11시 47분이면 밥 됩니다. 밥. 밥 좀 먹는 게 인지상정인데 밥 안 먹고 돌려보냈어요. 차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곳은 녹음의 의무가 없는, 본관에서 만나면 다 녹음하죠. 대통령은 모든 발언 자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외빈을 맞는 상춘제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놓고 뭐라 그럴까요? 그건 이제 주군이 비서나 참모들을 거느리고 건의받을 때 맞는 그런 모습으로 만났죠. 또 하나 봐셔야 될 게 차기 대통령 후보를 만난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선 비서실장 정도가 나와서 같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이 아니고 이철이 정무수석이 단독 배석했습니다. 그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이재명 씨를 하대하면서 항복할래? 하는 식으로 만나줬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16일 만에 만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회담에 타잠에 혼자 배석했던 이철이 정무수석은 일정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라고 나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25일 오후 늦게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정상회담 등 본인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오늘 26일 오전이 이재명 씨 만나기 좋겠다라고 했고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전날 문 대통령이 그럼 내일 만나지 뭐 내일 잠깐 오전에 비네. 요 시간 비네. 밥은 안 되고. 그래서 통보를 했더니 이재명 씨도 마침 일정이 비어있다고 맞춰줘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철희 씨는 자기 판단으로 식사를 하면은 필요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니까 차담으로 하다라고 건의를 드렸다. 네. 박대를 했다는 뜻이죠. 박대를 했다는 뜻입니다. 박대. 근데 이 회담에서 이철희 씨가 전한 거에 따르면 25일날 국회에서 연설했죠.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제가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주로 사용할 예산이라는 점을 많이 감안해 편성했다라고 인사치레를 하니까 이재명은 어제 시정연설 내용을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 이게 뭡니까? 딸랑이 짓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으로 아는데 나도 루즈벨트를 가장 존경하고 있어 공통분모가 있다. 또 딸랑합니다. 루즈벨트가 사연임을 하죠. 3번을 하고 마지막 사연임 때는 돌아가셨는데 잘했나요? 전쟁을 치른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런 딸랑이는 전혀 이재명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짐은 우리 정부가 지고 혜택은 다음 정부가 누린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재명 씨는 농담을 섞고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왔는데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얼른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충성맹세를 또 하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2019
2017년이겠죠.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라고 했다고 이철희 씨가 밝혔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민주당의 가치는 뭐뭐뭐인데 대통령이 잘 하셨다고 본다.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끝까지 도와달라. 그런 얘기들은 했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셨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은 피곤이 누적돼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도 이 하나가 빠져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 있을 때 11개를 임플란트 했다 그랬던가요? 굉장히 많은 이를 뽑았다 그랬는데 또 빠졌답니다. 이가 약하고 뼈가 약한 사람은 큰일을 하면 견뎌내지 못하죠. 잠도 못 자고. 사실 얼굴 가만히 보면 제가 관상적인 아니지만 저렇게 시커먼 얼굴로 저거 어떻게 국정을 이끄나. 좀 사람이 허옇고 담담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이죠, 문 대통령.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바타처럼 많이 기능을 해왔죠. 이철희 주석이 설명을 했어요. 통상은 비서실장도 참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참석자가 있으면 서로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오해를 피하고 자기만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씨의 격을 낮춰서 만나준 것이고, 그거 그렇게 된 거는 대장동 사건으로 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도움을 매달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궁금해. 이재명 씨가 녹음 안 한 삼춘제에서 했으니까 충성맹사가 있었느냐. 그리고 친문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친문이 아는 사람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재명 씨가 계속 뻣뻣하게 나갔으면은 뭐 분당을 하거나 싸웠을 텐데 숙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머징, 융합이 돼가는 거 아니냐. 네. 뭐 화학적인 융합이 아니라 그냥 일단 물하고 기름이지만 섞여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민주당 세력이나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잡을 수 있고 자기네가 원할 쪽으로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난 11월 1일 날 검찰은 유동규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배임으로. 그리고 김만배 등 대장동 4인방 패밀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쳤는데 확실히 봐줬죠. 이재명은 확실히 봐줬죠. 수사팀은 이재명 씨한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고, 유동규는 뇌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배임으로 보지만 이재명 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순수한 정책 업무적 판단이니까 배임 기소는 어렵다. 그러면 과거에 왜 박근혜 대통령은 잡아넣냐 이거예요. 뇌물 없었는데. 과거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때도 정책 판단으로 무죄가 된 적이 있다. 예, 이건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박근혜 왜 잡아넣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재명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후 내용을까지 조사했냐 이거예요. 이 양반 대통령 선거 자금 어디서 쓰고 있는지, 응? 무료별로는 뭔지. 자,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 씨가 모든 배임을 치니까 독박을 쓰게 되죠. 저는 유동규 씨의 그릇이 참 궁금합니다. 쭉 지금까지 나온 걸 보게 되면 유동규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에요. 자, 유동규는 장세동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제목을 뽑았는데, 장세동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지만 박근혜 배신은 안 했습니다. 그 양반이 워낙 한게 국민들이 싫어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배신은 안 했습니다. 저는 유동규가 이재명을 배신을 할까 안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혼자 다 죄를 쓰고 갈까? 지금 최순실은 검찰에 편지를 보내갖고 딱딱 비판할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배신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동규는 과연 그런 사람이 될까? 이 양반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황 사장하고도 맞닥뜨리지 못하고 뒤에서만 꽝꽝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조직에 좀 있어요. 저 압니다. 상당히 이제 겁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권세는 부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바타 내에서 막
이것도 못해 그러고 본인은 뒤에 숨어서 고함만 지르고 그 되게 독재자가 이런 스타일인데 급하면 배신합니다. 유동규가 자기 재판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이재명하고 민주당하고 융합이 되는데 이 융합이 유동규에서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허약한 연합군이 되는 거죠. 지난 10월 26일 날 문재인하고 누구죠? 이재명이 만났을 때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만남이다. 누가 불렀죠? 잘못된 만남 노래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은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라는 문재명, 이때 문재명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한몸이란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어떨 때는 정권 교체, 어떨 때는 후계자를 자처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얕은 수이다. 네. 이재명 씨는 지금까지 만약 당선이 되면은 야당보다도 더 크게, 더 세게 문재인 세력을 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친문이 더 치러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매우 힘들었는데 또 후보로 당선되니까 서로의 야합에 의해서 문재명 세력이 됐는데 이게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권력도 잡고 정권도 교체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문재명의 잘못된 만남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밝힌다라고 윤석열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제 선대위 뜰 때 이재명 정부를 내겁니다. 이게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왜? 문재인 계승을 내세우면은 정권 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계승으로 가면 표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표방하기 뭐하니까 권력 교체라는 건 분명히 하고 있고 정권 교체란 말은 어정쩡하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선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 후보 수락 연설 10월 10일 때 정권 계승에 방점을 찍었고요. 또 10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딸랑이 하면서 승계를 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확실히 차별되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즉 이명박과 다른 박근혜 때문에 박근혜가 집권한 것처럼 문재인과 다른 이명박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인기가 좋았던 건데 지금 이재명 씨가 딱 사건 터진 다음부터는 대장동 다음부터는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걸 받아먹는 거를 지난 2017년 대선, 2012년 대선 때는 민주당이 잡을 줄 알았는데 그걸 박근혜가 받아먹었죠. 받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명박근혜 주장했는데 국민들은 박근혜 자체가 정권 교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지금 국힘당이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딱 이재명 씨가 나와갖고 인기를 끈 거는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으로 가도 당은 같아도 정권 교체라는 그 같은 효과를 거둔다. 보수는 싫다. 이래서 이명박 씨 인기가 좋았는데 대장동 터지고 나서는 이게 박스권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권 교체를 내세우게 되면 청와대하고 친문 세력과 맺었던 이 연합전선이 깨지고 민주당하고 깨지게 되겠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 중에서 20% 정도는 이재명 지지로 간다는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정권 교체는 이재명 세력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걸 지금 청와대의 도움을 받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고 안 받으면 대장동으로 잡혀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다시 이재명 카드를 꺼내는데 글쎄 얼마나 될까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전까지는 사이다처럼 쫙쫙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해결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딴소리나 하네? 헛소리나 하네? 국민학교 때 맞은 27대는 기억하고 며칠 전에 들은 거는 기억이 없다. 다 자기가 얘기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야? 뭐가 달라? 이런 문제에 부닥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중에서 노태우에서 김영삼, 또 김대중에서 노무현, 이명박에서 박근혜, 다 같은 당에서 권력이 나왔죠. 근데 공통점은 당은 같지만 개파는 완전히 야당보다 더하게 싸운 세력이었다.
그럼 이번에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가려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당만같이 지금 이재명 씨가 맞추고 있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이번 대선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김은혜 의원이 2013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씨가 성남 태평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성남 도계공 만들려고 할 때잖아요. 성남 도계공 만들어지면 임대 아파트를 지어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이재명 씨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 운영하는 건 손해가 난다. 성남시 의회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대장동 개발을 저렇게 한 이유를 또 그 한국식품연구원이 나간 그 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안 짓고 일반 아파트 짓는 이유가 딱 드러나죠. 부동산 가지고 어쩌고 한다는 사람이 부동산 갖고 장난쳤다는 게 딱 드러나죠. 그럼 이재명 씨의 실체가 자꾸 지금 반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뭐 초과 이익 환수제 하겠다? 아니, 대장동 때는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툭툭 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를 흔드는 거는 민주당도 흔들 수 있고, 친문도 흔들 수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숱한 자가 있으니까 흔들리는데, 여기서 뚫고 나와서 왕이 된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분열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6.29 선언은 없을 겁니다. 6.29 선언은요, 전두환에서부터 노태우로 권력이 갈 때, 그것도 둘이 계파가 다르죠. 많은 사람들 같다고 보지만 사실은 좀 다르죠. 근데 딱 전두환 씨가 그래 직선제 받아줄게 너 발표해 6.25 선언하고 난 다음에 노태우 씨를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노태우 씨는 저는 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6.25 선언하고 난 다음에 퇴임하는 날까지 아무 레임도 없이 노태우 세력을 꽉 쥐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되도록 도와주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화 열기가 크니까 노태우 세력이 백탐사로 보내고 처음에는 굉장히 전두환 세력을 어려워했었죠. 상황처럼 모시려고 하다가 국민 등이 없고 이제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전두환 씨가 노태우 세력을 꽉 잡았듯이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세력을 꽉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문재인과하고 이재명 관계, 그 문재인의 리더십 문제인데 문재인 씨가 전두환 씨만큼 스트롱하고 이 권력 게임을 해낼까요? 그래서 저는 6.29 선언 같이 멋있게 하면서 정권을 재체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와야 되는 과정에서 6.29 선언, 즉 이재명 나가라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자꾸 검찰이 지금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꾸 터져 나오고 국민 여론 자꾸 변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재명을 버리는 카드로 가겠죠. 저희 예측입니다. 6.29 선언 비슷한 거 나올 거란데 저는 6.29 같은 걸로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정치 파동이 일어난다. 제 예측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한번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문재명과 이명박근혜, 유동규와 최순실, 대장동 게이트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목 어떻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